네, 안녕하세요. 서강대 동아연구소에 있는 정종원입니다. 한인이 수교 50주년이어서 올해 이런저런 행사가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 올해 처음 인도네시아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고요. 작년에 이 논문 쓰게 해주셔서 편집위원회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구 2억 7천만 명, 저 처음 인도네시아 연구할 때는 뭐 5천, 6천만 명 정도 됐었는데 벌써 또 한 1, 2천만 명이 늘어난 대단히 좀 인구 속도, 증가 속도도 여전히 빠른 인도네시아이고 정치, 경제, 뭐 사회, 국제 외교 굉장히 다양한 일이 2022년 동안 있어 왔더라고요. 저는 이거 처음에 쓰기 시작할 때 인용 리뷰를 진행했던 기조에서 정치, 경제, 국제 외교 및 한인 인간관계를 검토하였고요. 부재와 관련하여서는 재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인민들이 2022년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를 처음에 생각해 봤고요. 특히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좀 새로운 시작이 된 한 해가 아니었을까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제목을 지어봤고, 또 한 가지는 조코이 대통령의 발표 중에 엄청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 뒤로는 그냥 조코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치 개혁 부문에서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인도인들의 희망, 그리고 국제외교 분야에서의 좀 더 나은 성과 이런 게 제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부제를 지어봤고, 심사평가서를 그동안 못 받아왔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부제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부제는 나중에 최종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거의 모든 현상이 한 해 한 해 마무리되는 것이죠. 날짜는 12월 31일에서 1일로 넘어가는 거지만, 하지만 22년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그런 거가 맞는 건지, 그리고 그 이전에까지 어떤 일이 그 나라에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기존의 포맷과 조금은 다르게 21년 수출입은행의 이지혁 선생, 그리고 20년 신재혁 박희용 선생 고대, 그리고 17년하고 18년 소지원 선생과 김영준 선생님이 작성했던 논문과 거기서 제기된 정책, 그리고 그런 사회 변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22년에는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정책, 법률, GDP, 국제관계 등의 연속성을 검토하는데 좀 주안을 두었고요. 다만 정치 분야에서 좀 새로운 일, 24년 대선 정국이 시작됐다는 점,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디지털 경제가 그동안 계속 되어 왔지만 조금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이쯤면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디지털 경제를 포함시켰고, 국제 외교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새로운 이벤트 전쟁이 있었고, 어, 한인이도 한인 기업사를 조금 요약이라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올해 좀 새로운 한인인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포함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역 설명에는 오늘 발표는 제출한 논문의 목차 순서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 논문의 목차고요. 인도네시아 정치 분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대선 승리 이후에 조코이의 최우선 정책은 경제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번영하는 인도네시아라는 캐치프레이즈, 그리고 일명 옴니버스법이라 하는 고용 창출법에, 이게 조코이 정부의 방향성을 말해주는 아젠다이자 법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었고, 어, 이런 정책이나 법률을 통과시키는 와중에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공중보건 프로토콜을 시행했지만 락다운을 시행을 대한 미진한 그리고 초기 방역 실패가 있어왔고, 결국에는 2023년 1월 10일 날 기준으로 700만 명의 감염자와 16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좀 아이러니한 거는 또 초반에 실패를 잘 딛고 일어나서 잘 막았다는 또 평가도 좀 있고, 아니면 결국에 숫자로 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조코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또 평가가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 사진의 왼쪽 아래쪽 왼쪽을 보시면 인디 코로나 감염 수치는 두 번의 높은 산봉우리를 만들었었고요. 2022년 7월 이후에는 신규 감염자는 700명 수준, 7,000명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일자리 창출 법안의 시급성, 아까 말씀드렸던 온리버스법에 뭐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구직자의 역량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투자 확대 목표에 있어서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홍보 관련된 것입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 정치적 영향에서 새로운 일상과 유머를 정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인도네시아가 잘하는 포스터 붙이기, 뭐 만들기 이런 거에서 국민들 계도하는 게 여전히 많은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또 내수 시장이 조금씩 회복된 것 같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 조코이의 높은 지지율 를 이끄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삼선 도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뭐 선거를 연기해서 헌법을 바꿔서 삼선 도전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의 현재 인기가 높으니까 뭐 그런 게 있었지만 결국에는 2024년 선거일이 확정이 되고 대통령 역시 평범한 사람이 되어 고향 솔로로 기양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인의 말을 대부분 뭐 신뢰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현실 반응을 통해 좀 유추해 보면 고향 솔로로 기양을 할 것 같고 다만 평범한 사람이 될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그 선거 2024년 대선을 위해서 출마자들이 공식 선언을 하고 출마를 선언을 하고 어떤 당에는 이합 집산, 뭐 합종연행 이런 게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던 또 한 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선거 상대였던 프라보가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고요. 자카르타 주지사였던 아니스는 나스데담으로 후보로 일단은 나간다는 말은 됐고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PDIP는 뭐 조코이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간자르 중부자바 주지사가 PDIP의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현 국회의장인 그리고 수카르노 가문이자 메가티의 딸인 뿌안 국회의장을 공천을 해야 되지 않냐. 하지만 뭐 너무 낮은 지지율 뭐 이런 문제가 여권의 공천권을 획득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 특히 선거는 개인과 세력의 욕망이 투영되기에 매우 혼란하고 복잡한 이벤트이죠. 그래서 선거의 복잡한 것 같이 슬라이드도 매우 어지럽게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2024년은 선거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그 선출직을 약간 선출직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다시 임명을 하고 굉장히 특이하게 해서 어쨌든 한 해에 대단히 많은 선거가 일어나게 만들었고요. 뭐 대통령, 의회, 지방까지 선거가 있는데 뭐 결국에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의회와 지자체까지 영향을 받을 것인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아까 투쟁민주당, PDIP랑 그린드라당, 나스덴당에 대한 거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골가루와 통일개발당과 국민수권당은 단합된 인도네시아 연합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자 공천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켰고요. 아릴랑가 총재가 현재 지지도가 너무 낮지만 그래도 대통령 후보로 무리하지 않게 큰 무리 없이 지목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차세대 정치인으로 떠오른 리드왕 까밀 서부 자바 주지사가 부통령으로 지명 가능할 수 있을지 그 역할이 조금 궁금해지는 게 현재 혹은 요 한 몇 달 사이에 인도네시아 정치 선거의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경제적인 분야, 국제외교에서의 노력으로 많이 성취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그 정치 개혁은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권익을 훼손하고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민주주의 쇠퇴에 대한 온리버스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분야가 굉장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목으로 계속 추진 중이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근데 조코이는 1기 정부에서 그리고 2기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신개발주의를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석수 대부분을 점한 사항에서 그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경제 관련 정책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과 이후로 글로벌 위기의 문제가
교묘하게 인니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와 직결됨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경제 부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높은 물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 뭐 이런 부분이 도리어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일부분이 있었고 또 그런 거를 잘 극복하기 위한 거고 나의 정책이 정치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과를 가지고 온다. 이게 저는 조코이의 현재 추진의 정치의 정책이나 법률 추진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 부분에서 2021년 2분기 성장률은 7.07%를 달한 이후로 그러니까 V자 반등으로 꺾인 이후로 2022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평균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22년 4분기는 아직 결과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한 5.7 정도 성장률을 보여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측면이 보입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수 소비 시장이 거의 완벽하게 회복된 것 같다는 평가가 있고요. 정보통신이나 환대 서비스, 기타 서비스 분야에서 그 기존의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망가뜨렸던 경제가 이 부분이 다시 살아나면서 다시 활성화되고 있고 역시 원자재를 보유한 국가의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여타 나라들이 무시할 수 없는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높은 물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요. 높은 물가, 그에 따른 기준금리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과 식량의 에너지 위기,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아가고 최종금리 현재 5.5%이고 2023년에도 크게 이런 상승 기조는 벗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은 한국의 경제를 보더라도 신흥국 경제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인도네시아도 여전히 이에 대한 고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 수출 금액이 10% 정도 상승했고 석탄, 팜유, 니켈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무역 흑자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요 광물 변동 현황입니다. 팬데믹 기간 그리고 2022년에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다면 저는 다연코 디지털 경제가 주민의 삶에 이제는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니까 20년, 19년에도 자카르타 상황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발리 제가 조사했던 발리의 경우에도 좀 아슬아슬한 측면 아직은 좀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22년 여름만 가도 이젠 주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고잭, 그랩, 쇼피, 오포가 그냥 거의 하나의 전 생활을 지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남녀노소, 도시와 농촌, 자바, 수마트라, 술라이시까지 그 전 군도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는 시기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디지털 경제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건 또 대통령의 경제정책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이 경제문화 성장을 위해서 어쨌든 자국의 돈을 많이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고 그중에 하나가 인프라 구축인 거죠. 그래서 도로, 항만, 통신 분야 인프라 구축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고 특히 메이킹 인도네시아 사전력 이런 산업 분야의 디지털화를 추진함으로써 광물업, 화학, 전자, 제조업, AI, IT 이런 거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팔라파닌이라는 광 케이블 매설을 통해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이제 실행 중입니다. 인디 디지털 환경을 요약하면 모바일 중심의 스타트업이 이런 디지털 환경을 구축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블랙베리를 가장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국가의 영광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 같고 세계 최고 모바일의 하루 평균 사용 시간 1위 국가, 이거 논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근데 발표를 해서 좀 찾아봤더니 그것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하루에 5.5시간 정도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한국은 5시간으로 한 5위 정도, 이 정도 시간이니까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모바일이 또 한 가지는 인니의 MZ세대가 인구가 대략 7,400만 명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 환경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불편함과 이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수요 그리고 모바일 환경이 이런 모바일 환경 등이 인도네시아가 급격하게 디지털로 전환되는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 성장은 이 정도의 수치가 보여지는 거고요. 이거는
이 스타트업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니콘, 100억 달러 이상의 데칼콘을 달성한 유니콘 달성률들을 표시한 겁니다. 디지털 경제와 전자상거래 성장이 숫자로서도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갑 플랫폼 성장이 관광객이나 혹은 현지 조사 시 저에게는 가장 큰 변화라는 시각이 좀 들었습니다. 더 이상 동전이 필요하지 않는 인도네시아를 보면서 격세 지갑은 너무 과도한 단어 같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 부분인데요. 제목은 국제외교 무대의 주연 조코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지구적 이슈에 대한 관심, 다자주의 선언, 국제 분쟁 중재 추구, 규범 외교 등 중견국 외교의 특성을 모범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예전 서지은 교수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특히 또 과거에 미랑카바 우인의 영웅인 하타 부통령, 수카르노 하타 부통령 할 때 하타 부통령 그런 외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그 인도네시아 외교 전략에서. 하지만 그 일기 조코이 정부에서 조코이의 그 외교는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미얀마 사태 해결을 사태 해결을 위해서 아세안 외교 전면에 나타나는 걸 시작으로 22년에서는 정말 두드러지게 활약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세안을 넘어 국제 무대의 주역으로 활동한 시기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2022년 한 해 동안 조코이가 다녔던 국가 그리고 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결국 글로벌 리더십과 중진국 지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그 외교의 열망을 표출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중심적으로 세부적으로 바라보면 그 약간 중재자와 실리 외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건 뭐 G20의 주장국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여정 같기는 했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G20 주장국을 했었으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기도 했던 상황이었고, 좀 인도네시아의 외교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5월 달에 조코이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를 갔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좀 의아했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예전 반둥회의가 약간 생각나기도 했었고 다시 스카르노의 길을 조금 가고 싶지 않나? 뭐 그런 생각까지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뭐 결국에는 식량과 에너지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비동맹 외교 그리고 뭐 과거 영광을 복원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유럽 지역 활동을 통해서 그 중재 외교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동아시아 지역도 순방했는데요. 3국을 다 방문했고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실리 외교가 중된 논의 내용이었습니다. 2022년에 조코의 외교 활동의 정점은 뭐 발리 G20 정상회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회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장점, 뭐 그런 건 있겠지만 발리 현지에서는 또 이에 대한 불만은 물론 있었지만 이걸 논문에다가 완벽하게 녹이지는 못해서 좀 아쉬운 거는 있지만 그거는 리뷰에서 쓸 좀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정상회의는 대체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정상선언문이 채택 안 될 거라고 대부분 다 예상했지만 세계 경제 둔화,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위기, 지향적 분쟁 대응과 공적 필요성을 담은 정상선언문이 됨으로써 조코의 외교의 뚜렷한 성과로 보여집니다. 정상의 성과와 우위는 제 의견과 다른 뭐 글을 인용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22년에 인리고, 23년에 인도, 24년 브라질, 25년 남아공까지 개도국 관련 논의 확대의 시점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이게 마치 과거 반동회의 영광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느낌도 조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조금 현재 미국과 뭐 중국의 이런 갈등 관계에서 어찌 보면 너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들었지만 그 외교적 노력들이 하지만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교 무대에서 본인과 그러니까 조코이와 인도네시아 외교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일지를 공고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향성을 제시했다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인프라 그리고 전기차 개발, 스마트라 횡단 유로도로 건설, 자카르타 지하철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뭐 MOU를 맺고 여러 가지 협정서를 체결해서 이걸 또 굉장한 경제적 성과라고 바라보지만 이게 결국에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이렇게 추진할 거니까 정치적 안정, 정치적인 갈등을 더 이상 하지 말자. 뭐 이런 거에 또 하나는 어, 뭐 미끼로 이용하지 않았나 조코이와 그 정부가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2023년에 아세안 의장국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에 퇴임 이후에 그가 도리어 국내 정치는 아들에게 혹은 그 귀족 가문의 정치 가문에게 남겨두고 본인은 국제외교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는 예상해 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는 수교 50주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73년 9월 18일 대사건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에 벌써 49년, 작년이 49년이었고 올해가 50주년인데요. 7월 27일 날 조코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고 11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G20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그 20년에 협정을 맺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가 협정을 맺었지만 양국 국회 승인이 좀 늦어졌고 올해 드디어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이를 승인함으로써 상부시장 개방할 때 양국 간의 상부시장 개방 때의 거의 전 분야가 개방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는 여전히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걸 차지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국제 외교나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비즈니스 협력 논의가 주로 많이 어, 늘어나고 올해는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전기차나 배터리 셀 그리고 석유화학단지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운영이 되고 뭐 현대차가 올해 인도네시아 뭐 차로 선정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적 수사에 가까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 2022년부터는 그리고 한국의 대동남아 경제 집중이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로 조금씩 넘어가는 또한 한 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가면서 전망과 현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조코이 대통령이 2022년 12월 30일 날 집회와 이동에 대한 더 이상의 제한은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진짜 새로운 일상과 유머리 시작된 것 같습니다. 녹록치 않은 세계 경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또 2023년은 선거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 시장이 계속 흥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를 추진할 수 있을까? 추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조코의 지지율은 작년 2022년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되고 있는데 올해는 과연 어떨까? 진짜 퇴임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리고 그의 정치적 유산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퇴임 시 62세밖에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범한 사람이 되어 솔로로 복귀를 희망하는 게 본인의 의지이지만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의 정치적 유산에서 옴니버스법이 가지는 독소 조항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 왕조의 문제 등이 노출되었고 또 한 가지는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다는 언설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지향과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보면 일기 정부 당선됐을 때만 해도 정말 엄청난 뭐 정치적으로 개혁을 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 국민들을 그렇게 열망을 하고 여러와 같은 지지를 보냈었던 거죠. 하지만 그거는 권위주의 유산을 이어받고 이와 적절한 타협을 하려는 경향성을 도리어 보이지 않았나 지금까지 한 정치적 행보들은. 그래서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차를 희망했지만 도리어 그 시대의 막차가 되고 있는 조코이가 아닐까. 2022년에 일련의 뭐 정치적인 상황 그 이전의 상황을 바라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2023년도 조코이는 여전히 앞배배를 열심히 작성하면서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그거에 집중하는 또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토론을 맡게 된 강원대 김영준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요즘에 인도네시아 뭐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접하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학회에서 하고 있는 이 지역 동향 설명회를 매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들을 좀 보면서 인도네시아 관련된 최근의 상황들에 대한 이제 이해도를 좀 높여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정호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인도네시아 리뷰도 그런 저의 기대를 적절하게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인도네시아를 전공을 하지만 인도네시아 소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토론을 하는 게 적절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토론자로서 매우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심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리뷰를 통해서 제가 얻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관련된 어떤 최근 소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이 글을 읽게 되고, 따라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정호 선생님이 해주신 글의 추가적인 내용을 더한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이 내용도 있었어야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나라에서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인도네시아 관련 소식을 더 많이 최근에는 접하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포함이 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마 최근에 다른 선생님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어찌됐건 인도네시아에서 형법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정원 선생님 발리 연구를 하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은, 이제 뭐 이 발리 관광을 온 외국인들이 과연 발리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만 하느냐라고, 과연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형법 개정이 포괄하고 있느냐 마느냐, 뭐 이에 대한 이제 논란이 상당히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별로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형법 개정의 방향은 이제 인도네시아 사회가 이슬람에 기반을 둔 상당히 보수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최소한 공적 영역에서는 이슬람 집단들이 요구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이게 법제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난 몇 년 동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딴 문제이고, 실질적으로는 담론 수준이다. 국가 정책의 수준에서는 이슬람 세력에서 요구를 해왔었던 뭐 할랄의 법제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볼 수 있는 과연 뭐야 부부가 아닌 사람의 어떤 성적인 활동까지도 국가법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규정 역시 이슬람 샤리아에 기반을 둔 그런 법제화의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뭐 이슬람의 공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강화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에, 지금 이 헌법 개정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뭔가 다른 영역에서는 훨씬 더 노머티브한 힘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얘기를 이 리뷰라고 하는 글의 성격에 맞도록 조금 집어넣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두 번째 문제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저도 뭐 인도네시아를 연구해 왔던 학자이기 때문에 뭐 수도 이전 한다고 해봤자 이게 뭐 앞으로 10년 동안은 당연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어찌됐건 이와 관련된 시행령도 만들어진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따라서 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든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행보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역시 한국 독자들이 인도네시아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서 그래서 조금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는 작년 제가 10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랑에서 벌어졌었던 엄청난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이태원 참사와 같이 뭔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그 이 말랑에서 몇백 명의 그 사상자가 축구 경기장에서 나타나게 됐었을 때 저도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 뭐 인도네시아니까 가능하지 뭐 이제 이런 식의 아주 캐주얼한 답변을 하긴 했었는데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인도네시아 사회 내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시민사회의 대응이라고 하는 차원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이제 그 함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주제는 이 석유값 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언젠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대략 한 그 이전까지 인도네시아의 그 1리터 그 기름이 제가 알기로 한 7,500 루피아 정도 했었는데 그것을 10,000 루피아로 그러니까 뭐 일단 한번 올리면 20~30% 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석유값 인상은 되게 인도네시아에서 민감한 문제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 과거에 90년대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중에 이제 그 붕괴를 촉발했었던 요인이 제가 알기로는 석유값 문제였고 그다음에 2005년에 석유값이 올랐을 때 그때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됐었고 제가 그 이후로 본 바에 따르면은 유류비 인상이 결과적으로 어떤 그 복지 정책들을 제도화해 나가는 중요한 이제 계기로서 작동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석유값이 기름값이 올랐을 때 거기에 대한 엄청나게 강한 시민사회의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이 석유값이 인상이 됐었을 때 시민사회 대응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그 아주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타났었는지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나타난 것 같지는 않은 듯한 또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말랑에서 나타났었던 문제 참사 그리고 이 석유값 인상 등과 관련해서 뭔가 시민사회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커다란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검토가 조금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시민사회와 관련된 이해를 저희가 높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결국은 정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정정훈 선생님께서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한 3명 혹은 플러스 1명 그래서 4명 정도의 그 후보자가 2024년 선거를 위해서 지금 이뭐그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각각 이렇게 그 면면을 이 아까 발표에서는 그렇게 그 깊이 다루시지는 않았지만은 이 글에서는 상당히 깊이 다루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약간 아쉬운 점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정정훈 선생한테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어찌 됐건 사람 중심적인 그래서 그게 이제 족보이가 됐건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간사르 같은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아니스 마스와덴 그리고 브라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 어떤 개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뭔가 구조적인 차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영향을 미쳐왔었던 몇 가지 요소들, 이게 종족적인 차원, 종교적인 차원 아니면은 그뭐 내셔널리즘적인 차원 아니면은 뭐 정말로 올리가키적인 차원 이런 어떤 구조적인 차원들과 그다음에 이런 어떤 개인 플레이어들 의 중심적인 서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통합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예를 들어서 그 프라보가 지금 거의 이제 뭐 여론조사 선두권에 속해 있는 후보자라고 했었을 때 이 프라보가 이런 식의 이제 그 선두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게 인도네시아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과거부터 어떤 인도네시아 정치를 바라보는데 저희가 이용을 했었던 그런 분석 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정정호 선생님께서 이 조코이 정부를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혹시 구시대의 막차가 아닐까라는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을 덧붙였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에서 구시대의 막차라는 말씀을 하셨는지가 상당히 이제 불투명한 것 같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다음에 그 조코위의 행태들을 보게 됐었을 때 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2024년 이후에 어떤 전혀 과거와는 다른 식의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 정치적인 상황이 전개되리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뭐 큰 변화가 없다라는 식의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정부 선생님께서는 뭔가 이게 과거의 어떤 단절을 족보이가 상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부터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구시대의 막차라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인들은 조코이가 당선될 때는 처음 그냥 민간 정부인 거잖아요. 뭐 선거는 그 전에 했었지만 어쨌든 그 유도연호도 군인이었고, 그래서 처음 민간인이 될 수 있는 되는 대통령이었고, 굉장히 많은, 특히 뭐 경제 발전은 아마 상수로 깔아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이. 근데 어 그리고는 그걸 그 위에 거 인도네시아인들이 인도네시아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행들이나 뭐 부패나 이런 문제를 굉장히 개혁해 줄 거라는 거. 더 이상 뭐 과거의 단절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이제 한 8년째 돼가고 있잖아요. 8년째 하는 동안 보면 그런 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 특히 조코에도 그냥 이전의 대통령들 혹은 이전에, 그러니까 행위가 같다는 것보다는 이전의 대통령들이 하고 있는 지향성, 마치 뭐 수하루토가 하는 것처럼 경제만 발전하면 되지, 정치적인 뭐 개혁이나 약간의 불협화음은 경제 우선으로서 뭐든 해결할 수 있어. 특히 뭐 올해 또 작년에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게 맞는가 본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열망하는 거는 첫 차였지만, 개혁의 첫 차였지만, 여전히 구시대의 막차로서의 역할에 머물렀지 않나, 그의 정치적인 활동은. 그래서 그런 문장을 써봤습니다. 그 선거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종족과 지역, 그리고 각 종족들이 반드시 지지하지 않는, 우리 발리인들이 절대 골가루나 뭐 뿌라보를 지지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올해 리뷰에 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리어 작년에는, 2022년에는 개인 플레이어의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현재 국민적인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3인에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4가지 정도 지적해 주셨어요. 부족한 거나 혹은 더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들. 형법 개정하고 10월의 말랑찬사, 그리고 서유가 민상과 관련된 그 이후의 시위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이 논문 좀 서지영 교수한테 받았을 때가 10월 말랑 있었고, 10월 말랑 참사 있었고, 이태원 참사가 같이 있었어요. 갖고 다행히 논문 쓰기 전에는 A4에다가 조금씩 적어볼 때 제일 먼저 써야 될 게 그거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선생님들 리뷰 쓴 거 보면 그 한 해에 인도네시아 얼마나 많은 참사가 있었는지를 쓰셨더라고요. 이 참사가 굉장히 큰 단위로 일어나서 그걸 안 쓰면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다행히 쓰려고 했었는데, 조금 그냥 개인적으로 약간 슬픔도 있어서 그런 거 쓰는 거가, 인도네시아가 왜 매일 한국에서는 그런 걸로만 이렇게 이해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물론 그 이후의 거를 써야 되죠. 이 학자들은, 그러니까 말랑 참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나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뭉그러뜨렸는지, 그리고 서부자바 지진도 되게 많은 사람 죽었는데 수치도 잘 안 나오고 몇 명이 돌아가셨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에서 좀 피해했다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값 인상에 관련된 건 썼지만 그 시에 된 거는 저는 쓰지 않았었고요. 형법 개정에 대한 거는 마지막까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슬람의 굉장히 과도한 이슬람화, 그리고 특히 발리에서 과연 이제는 도리어 결혼 안한
남성들은 뭘 하고 놀아야 되는지 뭐 그게 전부는 알겠지만 당연히 뭐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고 막 경찰들이 어떻게 할 것 같다는 뭐 그런 뭐 공포감도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뺄까 열까 계속 고민하다가 2월 달에 논문은 다 제출하고 서울시의회에서 결혼하지 않는 남녀 간의 그걸 문제로 지적해서 더 이상 우리도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이제는 인도네시아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상황도 얼마지 않구나. 우리는 굳이 비교해서 그러니까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정책이 잘 일어나면 그걸 한국에서 받아들이고 뭐 인도네시아도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뭐 이런 게 있냐는 서로 간의 비교 연구에서도 좀 중요한 측면이 있는 건데 뭐 그래서 그거는 여전히 권위주의 유산을 이어간다는 걸로, 그러니까 핵심적인 형법 개정에 대한 거는 자세히 쓰지 않았지만 여전히 조코이가 권위주의 유산과 이슬람을 쓰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걸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치인으로서 조코이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정치와 경제와 외교를 한꺼번에 이 논문에서 리뷰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다 쓰고 보니까 그가 했던 경제적이나 외교적 성과에 조금 기반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이견이 분명 있었지만 잘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쓰고 나온 보니까 그래서 다행히 심사위원분들도 이 점에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예, 부족한 논문이나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토론해 주신 김영준 회장님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